으르렁거리기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의 그 결정이 중국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중국의 본격적인 전쟁을 각오하고 중국의 부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이 베네수엘라와 이란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핵심 본질을 알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세계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세계사의 판이 뒤집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의 선택은 잘 되고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이 아마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즘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느니 마느니 뭐 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급한 건 누구냐? 미국도 아니고 이란도 아닙니다. 가장 급하게 된 것은 중국입니다. 이걸 아셔야 이게 왜 이렇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지 하는 것들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중국이 급하게 됐느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이란으로부터 이 석유를 공급받아 가지고 중국이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석유가 끊기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까지 중국에 필요한 모든 석유를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중국이 필요한 석유 수요의 70%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 두 나라를 공격한 것은 정확하게 중국의 에너지 문제를 봉쇄해버리기 위해서 이 일을 벌인 거예요. 이번에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보면은 무슨 전쟁을 하는데 이 지상군을 한 명도 안 보내고 그냥 비행기로 때려부시고 그 다음에 이란 지도자들을 참수하고 지금까지 전쟁하고는 좀 희한한 양상으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중국으로 향하는 이 석유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아주 원대한 이 미국의 목표, 이게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 정책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것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그러면은 트럼프라는 사람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거냐? 이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것이냐 하는 것을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수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끝에 이 결론에 다다른 것이고, 이 이란과 베네수엘라하고의 이 전쟁의 이 양태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하기 직전에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확전을 하니까 미국이 계속 경고를 합니다. 야, 일본 너희들 더 이상 전쟁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고 계속 중국에서 확전을 벌이니까 미국이 취한 조치는 그래, 너희들 그러면은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일본으로 향하는 이 석유와 철강의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헐로트라고 그래요. 1941년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석유 수입이 끊기니까 그냥 앉아서 죽느냐 아니면 싸우다 죽느냐 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미국하고의 전쟁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1941년에 바로 이 미국이 헐로트를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향하는 이 석유와 철강의 이 공급 루트를 차단한 것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너지가 이제 고갈될 위기에 처한 중국은 앉아서 죽느냐 싸우다 죽느냐 하는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국제 외교 정치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시점이 2027년쯤으로 봤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더 앞당겨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로부터 자국에 필요한 석유의 70%를 지금 공급받아 왔는데 베네수엘라를 타격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의 이 석유 수출 공급 루트를 미국이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어디서 석유를 구해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란 지도부에다 너 빨리 전쟁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보라 라고 지금 중국이 이란에게 뭔가 압력을 넣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밑에서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급한 건 중국이에요. 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목표는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는 뭐 워낙 그 군사력이 뭐 그렇고 그래서 쉽게 끝났는데 이란하고의 전쟁 이게 뭐 이스라엘하고도 연결돼 있고 뭐 복잡하죠. 그래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지 간에 이 이란 전쟁의 핵심 본질은 트럼프가 이란의 뭐 신정체제를 봉쇄해버리고 뭐를 하고 이게 아니고요. 중국으로 향하는 이 석유를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방치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국가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머리에 넣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은 말로 하다 안 되면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물리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이거 왜 베네수엘라일까? 친중 반미 국가이기 때문입니까? 뭐 이런 그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베네수엘라하고 중국과의 그 쭉 관계를 들여다보면은 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2023년 9월에 마두로가 이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중국 외교의 최고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뭘까? 핵심은 뭐냐면은 그 당시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돈을 빌려줍니다. 600억 달러의 그 차관을 빌려줬어요. 우리 돈치만 8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 원금과 이자를 석유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원유의 80% 이상, 뭐 어떤 자료에는 90%까지라고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세계적인 이 그 석유 수출국인데 베네수엘라 석유의 90%가 국제 시장보다 싼 값으로 중국으로 다 빨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외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리고 아주 미국 기업을 다 왕따를 시키고 그 오리노코 벨트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그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제 뭐 경제 개발에서 여러 가지 특구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전부 중국 기업에다가 모든 그 사업권을 다 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1대1로 사업이라고 해서 이 전 세계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이 거점 지역에다가 항구를 만들고 뭐 돈을 퍼가지고 이제 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이 물류 네트워크를 만드는 지역에 이 중남미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베네수엘라를 삼아버리니까 어떤 면에서 미국이 생각할 때는 저 케네디 정부 시절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 만들려고 한 그 사건 기억나시죠? 지금 미국의 그 뒷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손을 잡고 1대1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다 갖다가 그 베네수엘라에다가 갖다 받고,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을 중남미로 확산시키는 거점 역할을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중국이 베네수엘라라는 거점을 이용해서 자기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자국의 아주 현저한 안보 위협이 되는 이런 상황을 방치를 하거나 무시를 하면 이거는 패권국이 아니죠. 특히 그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에 중국이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에 정치적인 조건이 없는 원조를 약속하겠다. 이게 이제 중남미 카리브해 전략문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중국하고 손잡는 나라에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인 원조를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도와줄 테니까 우리한테 협조해. 중국한테 협조해.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이 중남미에 아주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말뚝을 박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공격한 시점이 언제냐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특사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해가지고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 협의를 하기 위한 그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를 잡아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미국의 앞마당까지 와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아주 주먹을 동원해가지고 조업해서라도 싹을 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아간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다장하겠잖아요.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흘러가던 중국으로 흘러가던 석유 공급이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습니까? 우리나라의 주부들 사용하는 그 무슨 쓰레기 봉투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저 쓰레기 봉투의 원료를 우리가 중국에서 공급받았는데 중국이 지금 석유가 모자라가지고 우리 언론들은 이런 거 보도 하나도 안 합니다. 저거 왜 저래요?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석유가 끊기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완전히 고꾸라지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어요. 이란 석유를 말려버리면 중국의 저 거대한 모든 이 공장 이런 거 다 스톱이 됩니다. 중국은 1941년에 일본에 처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석유 공급 끊겨가지고 그냥 말라 죽느냐 아니면 싸우다 죽느냐. 우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누가 공천을 어떻게 하고 이런 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제 미국의 관심이 이란으로 향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석유만 말리면요, 중국은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이란을 공격하는 특징은 어쨌든 이 지상군은 지금 동아랄 것처럼 계속 엄포만 놓지만 아마 미국은 그런 전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정 체제 그리고 군사 지도부 이런 것만 표적으로 해서 참수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란의 이 국가 시스템은 그냥 놔두고 계속 그 저항을 하는 이 지도부만 그 찾아내서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란한테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 어쨌든 이 그 중국 편을 드는 이 나라들의 지도부에 갖다가도 아주 좀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까불면 재미없어. 요즘 뭐 김정은이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상공에는 뭐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뭐 스텔스 뭐 전폭기 뭐 이런 것들이 무시로 다니면서 김정은이를 겁주고 있을 거예요. 그 장교들이 보는 이 그 성조지라고 하는 스타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 스텔스 전폭기 조종사가 수기를 쓴 내용이 보도가 돼가지고 아주 전세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5년 내내 한반도 지형 숙지를 위해서 한반도에서 작전을 했는데 북한은 한 번도 눈치를 못 채더라. 그래서 훈련의 맨 마지막 포스가 뭐냐면은 그 당시엔 김정일이었죠.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24시간 추적을 하는 이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뭐 김정일이가 지금 묘양산 특각에서 참모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특각에 마지막으로 급강화 훈련을 했다. 급강화 훈련은 뭐냐면은 아주 고고도에서 쭉 내려오면서 수직으로 낙하하다가 지상으로 올 때쯤 되면은 휙 올라가면서 이 애프터 바너를 켜가지고 아주 큰 폭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뭐 장독대고 유리창이 뭐 다 깨져요. 이런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심장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나중에 하도 겁을 줘가지고 김정은이가 지금 뭐 건강이 안 좋다, 뭐 며칠째 공개석상에서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이 엄청나게 겁을 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미국은 그냥 국가 전체를 붕괴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필요한 것만 전략적 목표. 야 너희들 핵 포기해.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역 그 저기 통항 재개 이런 그 목표만 그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 너희들 말이야 말 안 들으면 지금 이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보고 있지. 이란에 누구 지금 죽었잖아. 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러냐, 이거 뭐 깡패냐 뭐냐. 억울하죠.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억울하려면 우리도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이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 뭐 그냥 석유만 공급하는 데서 끝났으면 또 모르는데 이 석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주 미국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대놓고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이란도 이 중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과 이자를 아주 싼 값으로 국제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석유로 가져갔는데 그 과정을 보면 위안화를 주고 석유를 가져갔으니까 그동안까지의 원칙은 전 세계에서 석유는 다 달러로 구입을 하는 거였는데 이걸 이제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죠. 이걸 위안화로 이제 그 거래를 하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이 달러화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죠. 바로 이 베네수엘라하고 이란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이게 이 페트로 달러하고 이게 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란이 2021년에 중국과 25개년 전면 협력 계획을 체결했는데 이 협정에 따라서 중국은
이란에다가 4천억 달러, 480조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그리고 원유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90%가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국제룰은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었는데 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이 자기네들의 이 석유를 위안화로 이 사고 팔기 시작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석유는 달러로 결제해야 된다고 하는 이 페트로 달러 체계에 정면 도전을 한 것입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이 베트남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존슨 행정부 시절서부터 이제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미국이 계속 달러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달러는 미국한테 가져가서 이거 금으로 바꿔줘 그러면은 금으로 바꿔줘 금태환이 인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하는데 브레튼 우드 체제에 의하면은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이 금을 가지고 우리 이 달러 금으로 바꿔줘 그러고 바꿔줬는데 이게 이제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71년 8월 13일 날 달러의 금태환 금지를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달러 가치가 막 폭락을 하고 막 그때 뭐 석유 위기로 해가지고 유가가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 사우디하고 비밀 협정을 체결합니다. 1974년에 윌리엄 사이먼이라고 하는 미 재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주 중대한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모든 석유는 달러로만 돈을 받겠다. 그 대신 미국은 모든 무력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우디를 보호한다. 사우디가 그 달러를 통해 가지고 이 석유 결제를 해 가지고 벌어들인 그 달러는 미국의 국채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 달러를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페트로달러의 체제가 탄생을 하는 이 비밀협정이 74년 7월 달에 맺어졌습니다. 근데 이 협정의 시한이 50년이었어요. 그 50년이니까 2024년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랬으면은 이걸 연장을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사우디가 이제는 이 페트로 달러 이거 더 이상 나 안 하고 이제 달러를 위안화로도 사고 팔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섰어요. 이게 되니까 미국이 달러가 출렁출렁하죠. 금값이 왜 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5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사우디하고의 이 석유와 이 안보의 결탁,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석유는 달러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우디가 왜 안 하겠다고 했을까? 미국이 자국 내에서 이 셰일 오일이 막 생산이 되면서 이제 미국이 세계적인 이 석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사우디의 석유의 상당 부분을 의존해서 미국이 사우디 석유를 열심히 사줬는데 이제 사우디 석유를 안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전 세계에다가 미국이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우디하고 미국이 경쟁국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도 석유 팔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미국이 엄청난 시장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석유를 사주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다가 석유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큰 손으로 등장한 게 누구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나는 위안화로 석유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위안화로도 받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화가 어떻게 됩니까? 달러화가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건 뭐가 돼요? 금이죠.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금을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금값이 왜 이렇게 올라가나 보시면 다 이런 이 국제 관계의 그 핵심 본질이 이렇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금값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때는 이때다. 이제 페트로 위안 체제를 해서 위안화로도 석유를 사고 팔게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중국이 이제 큰 소리 되고 미국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 이 패권국의 그 대열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위안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달러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달러는 전 세계 어디서도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물건을 살 수도 있고 환전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쓸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안 받고 사용 못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뭘 선언했느냐. 야 우리도 말이야 브레튼 우드 체제 했던 것처럼 위안화를 중국에 가져와서 이거 금으로 바꿔줘. 그러면 우리가 금으로 바꿔줄게. 금태환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과연 중국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진짜 이 중국의 한 말 믿어도 돼? 몇 년 후에 내가 이걸 위안화 가져가서 이걸 금으로 바꿔줘 그랬는데 안 바꿔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아직까지는 위안화에 대한 신뢰가 달러보다는 훨씬 약하기 때문에 뭐 아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달러만 가지고 이 석유를 살 수 있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도 석유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이 패권적인 위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미국 지도부가 우리가 자꾸만 이게 그 트럼프 한 사람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정책은 특히 외교 정책에 관한하는 미국은 어떤 정부가 한 이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단지 트럼프라는 사람이 집권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략적인 방향이 그쪽으로 가도록 이미 모든 합의가 다 끝났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뭐 민주당 정권이 오고 뭐가 오던 뭐 이게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뭐 포장하는 건 다를지 몰라도 이 방향은 그대로 간다.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는 뭐 정권이 바뀌면 뭐 모든 걸 다 깡그리만 뭉개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이 미국의 이 세계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달러만 가지고 석유를 살 수 있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위안화로도 사는 것이 가능해진 세상이 되면서 이 달러의 이 위상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미중 전쟁은 미중 통화 전쟁이다. 통화 전쟁은 뭐냐? 경제 전쟁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전쟁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전쟁의 핵심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중국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 만든 물건의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었죠. 그래서 중국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 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그걸로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쪽으로 썼으면 괜찮은데
미국에 맞짱 뜨기 위해서 뭐 항공모함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니까 야 이거 뭐야? 얘네들의 약점이 뭐야? 미국 시장에다가 수출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 중국 제품에 대해서 제일 그 아킬레스건은 관세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막 엄청나게 때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세가 아니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중국의 석유다. 석유를 말려버린다. 이 석유를 말린다는 거는요, 이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카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 전쟁은 이제 거의 정점에까지 와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막 이 금 시장이 요동을 치는 이유는 지금 이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각국 중앙은행이 70년 만에 최대 규모인 1,100톤 이상의 금을 막 정부가 사요. 정부 사니까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이란은 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 1대1로 전략에서 이 중동 지역에 아주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란을 완전히 다 두들겨 부셔가지고 이란 쪽에 있는 뭐 무슨 이런 다리 부시고 뭐 이제 발전소 부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깨갱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건데 이거 다 부신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중국이 지금 이란을 통해 가지고 1대1을 통해 가지고 중동 지역으로 막 뻗어나가고 있는 이거를 봉쇄해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너희들이 여기서 우리하고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하고 전쟁을 하든지 이 카드를 지금 미국은 꺼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도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 고민들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꺼내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그 육상을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이 석유하고 가스를 몽골을 통해서 이제 연결하는 건데 그 이전에 이 이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은 이 말라카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이 말라카 해협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폭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저 이란 중동 쪽에서 오는 석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미국이 지금 틀어막고 있죠. 그래서 미국 해군력이 존재하는 한은 이 중동 쪽에서 오는 석유가 언제든지 봉쇄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말라카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은 이 말라카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 저 미얀마에서 육상으로 막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뭐 이러니까 또 미얀마도 틀어막고 있고 아주 뭐 이 싸움이 막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 언론들은 이렇게 지금 국제정세 판이 막 흔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이렇게 독자나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데 왜 그런지 요즘 이 언론들을 보면은 이게 뭐야 이 핵심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앉아 있고 글쎄 이거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계 출신인데 요즘에 후배들 만나면 이게 옛날 기자 정신은 다 어디 갔나 뭐 이런 좀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무슨 뭐 기자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월급 받기 위해서 하는 뭐 이런 정도가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이 지금까지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한 짓이 뭐냐면은 뭐 이제 막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막 추적을 하니까 이 이란하고 베네수엘라가 레이더를 끄고 몰래 뭐 유정선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이제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데 몰래 이 위치 추적기를 끄고 지금까지 수백만 배럴의 이 석유를 실어 날랐어요.
이거 다 때려부시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그 칼을 빼든 겁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도 석유는 달러로만 결제해. 그리고 이 중국에다가 말이야, 너희들 국제 시세가 얼마인데 이렇게 싼 값으로 지금 중국에다 주는 거야. 이런 거 안 돼. 다 정상으로 돌려. 그러면 아마 석유값도 지금보다는 많이 내려갈 거야.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유들이 그 이 두 전쟁에는 숨겨져 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과 이란하고의 전쟁, 이 모습이 1941년에 이 일본에다가 석유와 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이 에너지 엠바고하고 완벽하게 똑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국에게 이제 너희들 말이야, 더 이상 미국 패권에 이 도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시진핑이 선언한 게 2027년 뭐 2000 몇 년도에 뭐 중국몽을 전 세계에다가 뭐 실현하고, 중국몽이라는 게 뭡니까? 중국식 사회주의를 전 세계에다가 전파한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식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냐? 전 세계를 과거에 이 명나라하고 이 조선처럼 종주국과 속국의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몽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중국몽에 우리도 함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속이 다 뒤집어진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미국 정부는 중국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그 선택을 해라.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국을 더 이상 영원무궁토록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국가 대원칙을 수립하고, 그 국가 대원칙을 수립해 놓은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중국은 그냥 여기서 말라 죽느냐 전쟁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에너지를 말려가지고 제풀에 무너지거나 아니면 무리한 도발을 유도해서 간접 교살 전략을 실행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인류 그 최악의,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그 목전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전 세계가 굉장히 크게 요동을 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단순히 미국의 이란, 베네수엘라 전쟁은 뭐 반미국가 손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사의 판을, 세계의 질서를 뒤집어 버리겠다. 중국을 더 이상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이 상태로는 놔두지 않겠다. 라는 직접화법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몽골을 통해 가지고 그 육상 그 통해서 이 원유를 공급하는 이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하는 이걸 그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숨통을 트게 하느냐. 근데 이것도 지금 뭐 러시아가 어느 정도나 협조해 줄지, 러시아도 지금 완전히 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으로 러시아가 거의 뭐 빈사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이 또 뭐 그냥 놔둘지,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 차제에 말이야. 지금 미국이 저렇게 뭐 힘이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기회에 대만을 침공해 가지고 아예 여기를 저 싹 그 통일함으로써 이 미국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봉쇄선을 뚫고 나가 가지고 태평양에
이 패권을 미국하고 나눠 갖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 중론이 차라리 전쟁을 하자. 그래서 대만 침공을 해가지고 이 미국이 쳐놓은 이 제1차 봉쇄선, 제2차 봉쇄선을 뚫고 나가가지고 아예 태평양을 반부를 하자. 이게 1941년에 미국 일본 군부가 선택했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어떤 지금 전략을 하고 있습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등장을 하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참전하겠다. 말로만 참전한 게 아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제1차 저지선이라고 하는 제1차 도련선 여기를 미국이 지키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이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요게 이제 저 규슈 남쪽 지역서부터 오키나와로 해가지고 대만에 이르기까지 여기 섬들이 줄줄이 쭉 있습니다. 이게 다 일본령이고요. 일본령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이 대만 앞바다 110km 앞바다까지 요나군이라는 섬이 이게 일본 영토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모든 이 섬들을 일본이 전부 요새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사정거리 1000km 이상의 미사일들을 전부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중국의 이 항공모함이 대만을 공격해서 나오는 순간 미사일로 다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 압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죽든 살든 국가의 운명을 해서 미국하고 한편이 돼서 중국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일본의 석유 천연가스의 90%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차지해버리면 일본으로 가는 이 석유 천연가스의 90%의 운명이 중국이 통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수출 물동량의 거의 80%가 여기로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도 일본하고 똑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너희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이 표현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엿을 먹이고 또 이란에다가 인도적인 지원금을 준다고 그랬죠. 미국의 뺨을 치거나 주먹으로 후려갈긴 거예요 지금. 그럼 미국이 볼 때 이 한국은 뭐예요? 미국에 적대하는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외교적인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세계 전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앞으로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뭔가 이 국가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7년에 중공의 대만 침공설은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요. 이미 많은 군사전략가들이 아마 중국이 더 이상 이 석유 공급이 끊길 상황이 되면 앉아서 죽으면 시진핑 체제하고 공산당 체제가 붕괴가 되니까 이렇게 죽으라 저렇게 죽으라 싸우다 죽자라고 판단을 한다면 대만 침공을 할 것이다. 그 시기는 2027년이 될 것이다. 왜 2027년이냐? 지금 미국의 구형 함정들이 좀 퇴역을 하고 있고 신형 함정들이 이 전력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신형 함정들을 만드는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국에다가 배 같이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죠. 한국은 아주 싸고 신속하게 미국보다 더 훌륭한 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전쟁을 하면 이 미국이 구형함정이 퇴역하고 신형함정들이 전력 배치가 다 완성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틈을 이용해서 2027년이 자기네들이 전쟁을 한다면 2027년을 넘어가면은 자기네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2027년에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수출물 동량의 90% 이상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여기가 뭐 통제되거나 그럴 때 한국의 GDP가 23% 이상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주요국 GDP 충격 전망을 보면 대만이 마이너스 40%, 한국이 마이너스 23.3%, 중국이 마이너스 16.7%, 일본이 마이너스 13.5%, 미국이 마이너스 6.7%, 한국이 대만에 의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미국에 적대하는 편에 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선택한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떨까요? 우리는 맨날 주한미군이 그냥 뭐 북한만 지켜주기 위해서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한미 동맹을 규정을 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서 주둔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 뭐 이런 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한미군이 지금 평택기지가 있고 이런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주한미군 가만히 구경만 합니까? 중국이?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은 중국이 가장 먼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기체계를 동원해가지고 평택 미군기지,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 공격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중 전쟁에 우리는 끼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정부가 미국 편이 아닌 중국의 편을 들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반도는 대만 해협 위기하고 아주 직결되는 최전선으로 등장할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우리가 1905년부터 1910년 이 사이에 우리 대한제국의 지도부가 이 국가가 전 세계에 막 이 판이 막 요동을 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 국가 지도부가 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했던 경험을 한번 우리가 체험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어서 이게 대한제국이 망한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핵심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대한제국 지도부가 30년이 넘도록 그 당시 패권국 영국이었고 패권에 도전한 나라는 러시아였는데 일본은 영일동맹을 통해서 패권국 편에 섰는데 대한제국은 이 패권에 도전하는 러시아 편에 서가지고 끝없이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영국이 추구하는 세계 전략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막아버린 것이죠. 우리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 잘못된 길을 걸어서 나라가 망한 경험을 하고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라의 지도부 사람들이
지금 세계 패권국 편이 아니라 패권에 도전하는 편에 서는 이런 언행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대한제국 멸망기하고 거의 똑같은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뭔가 우리 국민이 각성을 한다면 이게 위기는 항상 기회하고 동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만 비관적으로만 보면 한없이 비관적인데 조금 더 기회 측면에서 보자면 한번 보시죠. 미국의 전략은 뭡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세계 공장 역할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미국이 제품을 생산하면 다 미국이 사주고 그 다음에 세계 교통로를 다 보여줘서 중국이 열심히 물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줬는데 이제는 중국 너희들은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것들 뭐 세계 뭐 인권을 신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반대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찌그러져 세계 공장에서 제외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들하고 공급망을 새로 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중국이 해왔던 세계의 이 공장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요즘에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박을 치고 이 현대자동차가 대박을 치는 이유가 단지 우리 기업들이 잘해서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세계 공장에서 다 퇴출시키는 그 기회를 우리 기업들이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무릎 꿇혀가지고 더 이상 미국의 이 적대하지 않는 쪽으로 확 찍어 눌러버리면 한국 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을 때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희망은 원산에다가 트럼프 월드를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야, 너 말이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무기 있잖아. 이거를 왜 자꾸 멀리 있는 미국에다가 겨냥하는 거야? 그 무기를 말이야. 방향을 좀 돌려. 북경을 향해.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싱가포르에서 딜을 했어요. 물론 그 딜이 안 됐죠. 안 됐지만 언제든지 미국은 북한을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란 보여줬잖아요. 김정은이가 공개석상에 이렇게 나오는 걸 꺼리고 자꾸 자기 그 뭐 열 몇 살 먹은 철부지 애를 자꾸 뭐 후계자니 뭐니 하면서 이거 내보냅니까? 아, 나 잘할게. 좀 봐줘. 지금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한을 미국하고 친한 나라로 돌려버리면 중국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통일의 기회가 오면은 아니 이 성질급하고 그 쏘다니기 좋아하는 이 한국인들이 만주는 그냥 놔두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정말 지금 와 있는 이 위기가 그냥 종이장 한 장 돌리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국가 지도자들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어찌 이렇게 정말 이 국제 정세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걷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사람들이 국가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위기하고 함께 기회가 왔어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잡으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중국이 지금과 같이 계속 그 발전을 해가지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 중국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뭐 반도체하고 뭐 이런 몇몇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아마 미국이 중국을 작살내지 않았으면 금방 다 추월해가지고 한국은 막 깡통 찼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일부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난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다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는 데서 나오는 어떤 파생 상품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을 찍어 누르면은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큰 기회가 또 오고 있다.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러한 큰 위기와 기회가 우리에게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제2의 국은도약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세계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이 다 되느냐 하는 정말 운명의 갈림길에 와 있는 것이 이 이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